예, 북한이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외무상에 리성곤 조평통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강경파 군 출신 인사를 외무상에 발탁하면서 향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등 대외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편 남북 관계 개선을 구상 중인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북한 외무상 교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익히 잘 아실 겁니다. 리용호 외무상에서 지금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게 23일 날 저희 공관장 회의가 있는데 아마 공식 거기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에 있는 북한 공관에는 이미 통보가 됐다 이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먼저 리용호 외무상이 왜 경질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이 북미 대화에 깊숙이 관여됐던 인물이라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이제 그 노동당 전원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말에. 예. 작년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가시적인 그 어떤 제안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노이 회담이 있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뭔가 좀 대단한 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실패를 했죠. 이게 실패를 하면서 이제 그 북한의 이제 외교 라인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하노이 회담을 주도했던 것이 김영철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은 이제 대표적인 대남 그렇죠. 라인이고요. 예. 리성권도 이제 김영철 라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하노이 회담을 준비했던 김영철 라인이 문책성에 이제 경질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 외교 라인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이제 이용호, 최선희 라인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예. 그런데 연말까지 다 가서도 성과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뭔가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했던 이용호 라인을 물러나게 하고 리성권 라인을 다시 앞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배경에 대해서는? 정 교수님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추진했던 그 외교 실패에 대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고 그 문책성 어떤 인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와 맞물려서 그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진행해 왔던 어떤 그 대미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 전환을 그때 후원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인적인 어떤 그 전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교 실패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시작돼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선언문 채택을 실패할 때까지 이제 대남 라인 김영철을 중심으로 한 대남 라인이 이제 주로 이끌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그 북한에서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영도력은 이거는 무결점이기 때문에 그 무결점인 영도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는 밑에 관료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력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하노이 그 협상 실패를 갖다가 책임져줘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김영철 라인이 이제 대미 라인으로 바뀐 거죠. 김영호 그다음에 최선 라인으로 리용호, 그렇게 해서 리용호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뀌고서 이제 또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4월에 시정연설을 하고 연말 시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미 압박 그 전술로 바꿨는데 그것이 또 성과를 못 거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연말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뭔가 이제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새로운 길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뒷받침한 그러니까 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 문책과 더불어서 정책 전환을 위한 그런 제도적인 물적 전환이 아닌가 이렇게 인적 전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리선권이 어떤 인물인가 이것도 저에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외교 라인을 좀 보면요. 전통적으로 대남 라인은 이제 군부가 좀 주도를 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 출신들이 이제 조평통이라든지 이런 또 군사 실무회담 이렇게 좀 주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 라인은 특히 이제 북한이 미국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라인은 전통 외교 관료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강석주라든지 또 얼마 전까지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했던 김영남 그리고 이제 김계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대미 외교를 담당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통 외교 관료들이고요. 예. 근데 리성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군인 출신인데 그렇죠. 예, 군사실무회담, 남북 군사실무회담 대표도 했었고요. 또 조평통위원장,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통일부 장관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남 그 협상을 주도했던 그런 라인입니다. 대개 이제 대남 라인은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많이 취해왔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성권이 이제 지난번에 뭐 평양에서 냉면 얘기도 있었고요. 이게 굉장히 강경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리성권이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 출신 인사이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 라인 쪽에서 군 출신 인사가 이번에 발탁이 됐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그 배경에는 무엇이 담겼겠느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희한테 긍정적인 거 하나, 부정적인 거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예. 긍정적인 것은 작년에 이용호 외무상을 중심으로 한 대미 라인이 왔을 때는 아무래도 통미 후남 이런 그 기조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북 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대남 라인인 리성권 그 위원장이 다시 외무상이 됐기 때문에 물론 강경 노선을 추구하겠지만 그래도 대남과 대미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인사가 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이 얼마만큼 가시적으로 저희한테 빨리 올 건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그런 상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좀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강경 노선이라는 거죠. 군부 출신의 인사가 이제 그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교를 통한 어떤 협상, 딜을 하기보단 아무래도 북한의 입장을 앞에 강하게 내세우고 그것을 미국이 따라줄 것을 요구하는 즉 그래서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의 한 축인 자유적 국방력 강화를 갖다가 실현하기 위한 앞에서 이끌어나기 위한 인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올해도 아무래도 그 북미 협상이 녹록지 않겠다 이러한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남 대북 관계자들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리성권 위원장이 했던 발언들 조금 거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외교 특히 이런 정말 전면에 이제 나서야 되는데 어떤 외교적 수사랄지 유연성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 출신 강병파가 왔단 말이죠. 이렇다면 오히려 더 그런 협상이 더 딱딱해 좀 굳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측 그 국무부 인사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리용호 외무상 교체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후문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영철 통전부장이 어떤 군 인사로서 굉장히 강경한 인사, 외교적 수사에 굉장히 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성권 외무상이 들어온 것은 대미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껄끄러운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나가는 즉 비건 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만나서 하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실무 협상에서 진전을 보고서 정상회담으로 가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교적 수사, 주고받기가 능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예. 대남 한국 입장에서는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들을 때는 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예상해 왔던 부분에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러한 또 그런 국면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좀 구체적인 윤곽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공개된 내용을 보면 큰 틀에서는 3가지 방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내에서 이제 곧바로 서로 이제 뭐 주고받는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건 제3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방문을 하는 방식, 또 다른 건 다른 외국인이죠. 연계해서 하는 외국 연계를 해서 하는 방식 이런 3가지로 좀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식 중에서 아무래도 좀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글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작년 정도에 시행이 됐다면 아마 좀 이게 효과가 컸을 텐데 작년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노이 회담 준비도 이제 김영철 라인이 이렇게 준비했던 건 사실은 우리 남한을 중재자 또는 촉진자의 역할을 인정을 하면서 남한을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를 추진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남북한 사이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에 이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다면 그래서 효과가 좋지 않았을까. 다만 우리 정부가 그렇지 못했던 것은 한미동맹을 의식한 것이고요. 또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북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북한과 좀 더 큰 딜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인내를 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북미 사이에 딜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독자적으로라도 남북 관계라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놔야 나중에 또 북미 간에 어떤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중재를 하든 뭔가 촉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세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됐지만 이것이 다 한꺼번에 실현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우선은 그래도 제3국을 통한 패키지 방안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중국이나 영국 또는 뭐 기타 서방 국가들에서는 지금 북한 왕래가 자유롭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방북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격으로 관광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만 결정을 하면 이게 이제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3국 중국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경로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신변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북 개별 관광에 대한 개념과 방식을 어제 이제 통일부가 설명을 했었죠. 물론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민 교수 보시기에 방금 잠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세 가지 방안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3국을 통한 중국을 통한 개별 관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이론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우리 관광객을 이제 외국인과 똑같이 인정만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후속 조치, 실무 조치에서 이제 신변 안전 보장 조치라든지 비자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구성돼 있는 틀 안에서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쉬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북 우리의 어떤 DMZ라든지 군사분계선을 통과해가지고 남측의 인원이 이제 북쪽으로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유엔사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허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작년에 저희가 경험했던 철도 사업에 있어서 어떤 유엔사가 어떤 제동을 걸었던 걸 고려한다면 지금 상황이 정부로 봐서는 녹록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급하게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년 10월에 북측에서 금강산 시설, 남측 시설을 갖다 다 철거하겠다. 어떤 시한도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렵게 만들어놓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잘못하면 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동력을 이어간다라는 절박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장 틀에서 최소한의 허들을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제3국을 통한 개별 관광이 가장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 미국과의 협의 말씀하시니까 바로 떠오릅니다. 해리스 대사에 언급했던 부분들, 주한 기자단하고 외신 기자단하고 했던 인터뷰 내용, 그건 어떻게 봅니까? 이게 좀 확대 해석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원문을 보면 좀 내용이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해리스 대사 입장에서는 본국의 입장, 국무부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이제 외신 기자들한테 전달한 것인데요. 이제 시기가 공교롭게 이제 겹치면서 우리 측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주권 침해가 아니냐, 제재 대상이 아닌 남북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측이 너무 넘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는 부분인데요. 예. 사실 해리스 대사는 저도 만나봤지만 그냥 군인입니다. 군인이고요. 직설적으로 이런 얘기하고 가식이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인 어떤 술수라든지 장막을 치고서 이렇게 하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전혀 무슨 저희 주권을 침해 이런 부분은 아닐 텐데 예.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이기 때문에 외교적 수사라든지 어떤 의전에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교롭게 이제 그러한 두 사안이 겹치면서 이렇게 좀 확대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무부에서도 사실 이 한미 간의 협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한미 공조 균열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외교상으로 미국을 가장 중시하고 한미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 간의 공조를 중시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외교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다 결정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미국이 결정하고 우리는 그냥 실행만 한다면 예. 우리 주권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의 이익에 맞춰서 우리가 하고 그것을 미국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바른 모습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한미 공조는 중요하지만
미국이 움직이지 못하고 진척을 내지 못할 때는 우리가 또 한 발 앞서가서 진척을 하고 이뤄내고 또 미국을 끌어당기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아까 이제 해리스 대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과거에 리퍼트 대사부터 마크 네퍼 전 대사 대리 그리고 현 해리스 대사까지 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좀 친분을 나누는 부분도 있는데 리퍼트 대사나 마크 네퍼 전 대리 대사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친한적이고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요. 한국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정말 옆에 있으면 바로 느껴지는데 이 해리스 대사는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게 군인 출신이 일단 외교관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뭐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군인에서 외교관으로 신분을 바꿨으면 본인 스스로도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수양을 하든지 어떤 좀 새로운 어법을 이렇게 구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위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6차 협상까지 뭐 진전이 없었는데 일부 뭐 자릿수가 좀 줄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 한 자릿수 줄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협상이 됐을지 이 문제가 이제 다른 것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유효 기간이랄지 아니면 호르무즈 파병 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간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뭐 3월 이상은 끌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최근 나오는 그 언론 보도는 좀 긍정적이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TF가 이제 우리의 원칙인 한 자릿수 이제 그 증액에 계속 이제 그 명분도 저희가 더 보다 확실하고요. 논리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주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저희 생각할 때 작년에 8% 증액은 굉장히 우리한테 큰 거였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터무니없는 액수를 올해 작년에 제시하면서 이제 또 그 저희가 한 자릿수 증액으로 막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잘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여하튼 간에 미국과 한미동맹의 어떤 미래도 고려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서로가 윈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 자릿수에서 저희가 기존 SMA 틀 안에서 한 자릿수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그래도 그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도 한 3년 정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관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TF가 나중에 보고를 했을 때 그 부분에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난 그 연도의 어떤 SMA를 보면 거의 다 협상이 끝났는데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틀어서 다시 또 좀 협상이 난항을 거뒀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그래도 저희가 어떤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 협상 결과로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미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이 신문에 공동 기고를 냈습니다. 한국이 돈 좀 더 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기 워싱턴 포스트에서 비판도 하긴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글쎄 뭐 워싱턴 포스트의 입장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부적절했는지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국무장관, 국방장관이면 외교 협상의 당사자거든요. 실무뿐만이 아니라 뭐 정책 최고의 당사자로서 얼마든지 동맹국 카운터파트하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다 물밑 조율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신문에다 기고를 해서 마치 다른 사람 얘기인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예. 아마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미국 국내 여론전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우리 트럼프 정부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예. 뭐 미국 신문에 어떤 기고를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방위비를 내준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마 그런 차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